나는 캄보디아 중국인 갱단에 납치되어 전 재산을 다 뺏기고 빚도 5천만 원이나 지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15시간 동안 일을 시켰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치는 일이었다.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하면 몽둥이로 맞았고 전기고문까지 당하고, 그래도 성과가 없으면 장기를 꺼내 팔고 시체는 어디론가 버려졌다. 며칠 전 내 방 동료도 끌려가서 안 돌아오는 거 보니 죽은 것 같다. 더 공포스러운 건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이 괴기한 울음소리다. 사람 소리도 아니고 동물 소리도 아니다. 그동안 여기서 죽어간 사람들의 귀신 소리인지 아주 소름 끼치는 소리가 매일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든다.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다. 그리고 저들은 악마다. 나는 과연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맞아서 정신을 잃은 채 질질 끌려들었다. 너도 처맞고 싶지 않으면 빨리 성과를 내라. 아니면 네가 알아서 구해오던가. 신용이 낮아서 더 이상 대출도 안 돼요. 그럼 장기라도 팔아야지. 이때였다.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남자가 각성을 했는지 서서히 일어나 뒤에 서있던 놈의 목을 꺾어버렸다.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악당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피떡을 만들어버렸다.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전사 예비역 중사였다. 이때 뒤에서 소리를 듣고 또 한 명의 악당이 들어왔다.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환장했나? 특전사 남자는 순식간에 떨어진 칼을 던져 놈의 머리에 적중시켰고, 이때 헛발로 총이 발사되었다. 총소리를 들은 보스는 똘마니들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확인하러 온 놈들은 죽어있는 동료를 보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재빠르게 벽 뒤로 숨었고 문 뒤에서 총을 조준하고 있다가 머리를 내민 악당의 뚝배기를 날려버렸다. 같이 온 동료는 겁을 먹고 총을 난사하였지만 남자는 이미 벽 뒤에 숨어 기다리다 놈의 총을 잡고 복부에 칼을 찔러 넣었다. 그 남자는 나에게 군대 갔다 왔냐고 물었다. 나는 육군병장 제대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러자 나에게 소총을 주며 살고 싶으면 이 총 들어. 이제 여기서 탈출할 거다 라고 말했다.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탈출이 지금인가 싶었다. 악당 보스는 CCTV로 이 광경을 지켜보곤 남자의 소지품을 가져오라고 했고, 지갑을 열어보니 특전사 복무 중에 찍었던 사진이 있었다. 이 새끼 군인인가? 아마 전역한 예비역일 겁니다. 근데 군복을 보니 특전사 같은데요. 저 새끼 잡았어. 내 앞에 내려오라. 산채로 장기를 다 꺼내주겠어. 네! 잡혀있는 한국인들을 구하러 간다. 넌 뒤에서 어모를 해줘. 남자는 뛰어나가 다가오는 악당 한 명을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또 다른 한 명도 칼로 숨통을 끊어버렸다. 오호, 제법 하는데. 덤벼! 이 둘은 막상막하에 현란한 칼싸움을 하였다. 특전사 남자가 놈의 목을 베자 빈틈이 생겼고, 이 틈에 달려들어 놈의 복부에 칼을 여러 방 찔러 마무리를 하였다. 한편 밖에서 요란한 싸움 소리에 겁먹고 있는 인질들 방에 악당 한 명이 허겁지겁 문을 열고 들어와 그들 속에 같이 앉았다.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 이때 특전사 남자가 들어와 그들에게 탈출을 권유했다. 다들 한국 사람들이죠? 얼른 나갑시다. 자, 무기 하나씩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쪽수에도 밀리고 무기도 없어서 당하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뭉쳐서 저들을 물리칩시다. 진짜 저들을 죽여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어떡해요? 당신들 살려고 저들이 시키는 짓 다 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살고 싶으면 저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일단 여기서 살아나간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자, 다들 나를 따라오세요. 남자는 문 뒤에 숨어 상황을 살펴보는데 그때 숨어있던 악당이 칼을 들고 뒤로 다가갔다. 죽어! 퍽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고 남자가 쓰러졌다. 이놈, 저들과 한패예요. 이놈 때문에 제가 여기 끌려왔다고요. 이놈이 내 전재산 다 뺏어가고 내 애인까지 끌어들여서 겁탈하고 죽였어요. 난 매일 밤마다 이놈을 꼭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응답이 온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죽어! 이 나쁜 새끼야! 죽어! 여기 이 경찰 특공대 지원 좀 해줘. 쿠데타 아니 테러야 테러. 아 그래 다들 총칼로 무장했다고. 빨리 와 빨리. 돈을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 하잖아. 저기 보스가 있다. 니들 진짜 죽고 싶어? 이제 곧 경찰들이 올 거야. 그때 살려달라고 애원이나 하지 마라. 아 그래? 그럼 빨리 죽여야겠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다 죽어라. 우리는 소지품을 찾아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제 핸드폰에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 얼른 도와달라고 전화해. 여보세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죠? 네. 지금 납치범들에게서 탈출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업무 시간 지났으니 내일 다시 걸어주세요. 급하다고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도움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여권에 보면 한국인이 외국 나가서 도움받을 일이 생기면 도와주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그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이지 대사관이 도우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씨발. 왜 그래? 업무 시간 끝났다고 도와줄 수가 없다네요. 그럼 우리가 대사관까지 직접 찾아가보자. 정 안되면 교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던가 하자고. 네. 무슨 일이지? 괜찮아요? 저게 뭐야? 어둠 속에선 괴물이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보스를 잡고 있었다. 저기 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뭐? 살려줘. 민선이가 살아있었어. 민선아, 안 돼. 보스는 권총으로 괴물을 향해 마구 난사하였지만 총을 맞고도 피만 흘릴 뿐 멀쩡한 괴물은 보스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놈 팔다리 자르고 버려버려. 잘 잡고 있어라. 안 돼. 살고 싶어. 살려줘. 그렇게 팔다리가 잘린 남자는 시체실에 버려졌고 살고 싶었던 남자는 시체들의 팔다리에 자기 몸을 갖다 대 붙이기 시작했다. 괴물은 자기를 죽인 보스라는 걸 알아보고 뜯어먹기 시작했다. 살려줘. 네, 여기가 한국인이 납치되어 있다는 건물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총소리가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기 캄보디아 경찰들이 옵니다. 안에서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우리를 도우러 온 것 같아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도망쳐 나오는 한국인들을 보자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인질들은 총소리에 놀라 다시 건물 안으로 피했다. 뭐지? 왜 우리에게 총을 쏘는 거야? 우린 인질이라고? 모두 나가지마. 저들은 우릴 도우러 온 게 아니야. 캄보디아 경찰들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한국인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중국인 범죄자들을 도우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 경찰도 그들과 한패라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요. 나라에선 자국민 보호는 안 하는 겁니까?
괴물이 괴성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나오자 캄보디아 경찰들이 놀라며 소리쳤다. 저게 뭐야? 괴물이다! 이때 경찰들 앞에 뭔가 날아와서 떨어졌다. 그건 괴물에게 몸통이 먹혀버린 보스의 머리였다. 놀란 캄보디아 경찰들은 괴물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총에 맞은 괴물은 흥분하여 경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저건 뭐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야? 이거 진짜야? 주작 아니야? 대박! 괴물이 경찰을 전부 전멸시켰고 그리곤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괴물을 비췄고 괴물은 깜짝 놀라 그것을 쳐다보았다. 한국에서 온 헬기였다. 괴 생물체 발견! 주변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살하라! 네! 괴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에 맞은 괴물은 산산조각 나 사라졌고 주변은 온통 괴물 파편과 쓰러진 경찰들로 난장판이 되었다. 공터에 착륙한 헬기에서 한 군인이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희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한국인들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헬기에 나눠 탑승해 주십시오. 드디어 여기서 탈출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민선아,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살아남은 한국인들은 헬기를 타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그 괴물은 도대체 뭘까?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괴물일까? 아니면 속아서 이곳에 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합쳐져 만든 괴물일까? 부디 타지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편안한 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은 악마가 던진 미끼입니다. 그걸 무는 순간 당신 인생은 지옥이 될 겁니다. 서귀포 쪽에 있던 마을 해변과 선착장 사이에 큰 갯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기 있는 낚시터가 있었다. 그러다 어떤 낚시꾼이 실종 후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입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다고 한다. 또한 근처 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가 물속에서 실종되는 일이 몇 달 새 여러 건 일어났다. 심지어 시신을 찾으러 나섰던 수색대 잠수부도 수색 중에 실종되기도 하였다. 연달아 벌어진 실종과 사망 사건으로 마을에선 갯바위 근처 물귀신의 소행이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낚시꾼도 해녀들도 그 갯바위를 기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업 수확량도 줄어들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 어른들은 유명하다는 무당을 부르기로 했고 무당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린 무당은 심각한 얼굴로 바다 쪽을 바라보더니 물가로 가서 방울을 흔들고 뭔가를 찾는 듯한 몸짓을 하더니 잠시 후 뭔가에 질린 표정으로 나와 이런 말을 하였다. 저게 한때는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젠 사람을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사람은커녕 귀신으로도 안 보이네. 달래려고 나섰다가는 내 머리채까지 잡히겠어. 무당 말로는 물귀신의 행패를 막으려면 넉건지기 굿을 해서 한을 풀고 물에서 빼내야 하는데 저 갯바위에 있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을 알아내서 달랠 수도 없다고 한다. 결국 무당은 차선책으로 앵마기 굿을 해서 그 물귀신을 사람 손에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묶어두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부터 썰물이 들어올 때마다 무당이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드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앵마기 굿은 닷새 동안 이어졌다. 굿을 마치고 난 후에 무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렇게 묶어놓긴 했어도 완벽하게 없앤 건 아니니까 절대 이 갯바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빨간 페인트를 칠한 철근들로 접근 금지 표시를 하고 사람들 접근을 막으니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 4년 뒤에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양식장을 하는 남편과 해녀인 나는 태풍을 대비해서 양식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마을 해안까지 다 와서는 갑자기 보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엔진과 연결된 팬에 무슨 그물 같은 게 얽혀 있었다. 잘 살펴보니 그물보다는 한참 가느다란 게 마치 머리카락 같아 보였다. 하필 배가 멈춘 곳이 빨간 철근들로 표시해둔 그 갯바위 근처라서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근데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도구를 챙겨 수리를 하러 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심 걱정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수리하러 들어간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급히 물에 뛰어 들어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곧장 수색대가 꾸려졌는데 태풍의 전조로 따라온 장대비가 수색을 방해했다. 내가 좀 더 일찍 발견해서 들어갔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엄습해왔다. 큰 파도와 장대비로 결국 수색을 철수하였고 나는 무모한 결정을 하였다. 나 혼자서라도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다행히 비는 지나갔고 밝을 때 가면 사람들이 말릴까봐 일부러 해 진녘에 출발하였다. 한참을 수색을 하다 보니 해가 슬슬 지고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던 때였다. 이제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기로 하고 장소를 옮긴 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심 8m 지점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바닷속에서 랜턴의 빛을 받은 인간 형상의 무언가가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남편일 거라 판단하고 급히 헤엄쳐갔다. 조류가 워낙 거세서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막 밀려도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그런데 그 사람 형체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나는 그게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멀리서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보통 사람의 2배는 되는 키에 긴 머리카락이 조류를 따라 출렁거리고 있었고 몸은 차렷 자세로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더 다가가려고 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돌고래 울음소리 혹은 휘파람 소리, 그 소리들보다 더 기괴하고 높은 소리였다. 출렁이는 머리카락은 점점 위쪽으로 솟아오르고 조금씩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겁이 나서 다급하게 수면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때 귓전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 소리에 기겁한 순간 고개를 돌리자 검은 형체의 머리가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속에 숨겨졌던 눈을 보았다.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자 입에서 아껴뒀던 숨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고 그 속으로 짜디짠 바닷물이 폐속으로 치고 들어왔다. 몸이 오그라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껏 수면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다리에 뭔가 묶였는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손을 뻗어서 발목을 잡고 있던 무언가를 뿌리쳤고 그 즉시 웅크렸던 몸을 쭉 펴서 재빨리 올라갔다. 손에 닿았던 것은 이상할 정도로 탄력이 없는 쭈글쭈글한 손이었다. 수면으로 올라온 뒤에도 또 발목을 붙잡혀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갈까봐 온 힘을 다해 헤엄을 쳤다. 마침 뭔가가 손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고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온 곳을 보니 빨갛게 칠한 철근과 경고 표지판이 보였다. 무당이 경고했던 그 갯바위였다. 나는 힘이 빠져 갯바위 위에 쓰러졌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랜턴으로 바닷가를 비춰보니 물 위에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다. 주위를 비춰보니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순간 깜짝 놀란 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엄청난 공포감에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가만히 얼어버렸고 그 물체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점점 내 머리 위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물속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녹아 흘러내릴 것 같은 쭈글쭈글한 피부에 죽일 것처럼 쳐다보는 살기 어린 눈을 보고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바닷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나와 나를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계속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나도 죽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쯤 누군가 나를 끌어당기는 물체들을 걷어버리고 나를 수면 위로 올려주었다. 약간 정신이 들어 힘들게 실눈을 떠서 보니 눈앞엔 검은 형체가 보였고 그 검은 형체가 점점 남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여보 라고 불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뒤에서 나와 그를 감쌌고 그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지나 내 손등을 지나갈 때 반지끼리 부딪히는 걸 느꼈다. 나는 안 돼! 라고 소리를 치며 깨어났고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구해준 또 다른 검은 형체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죽어서도 나를 구해줬다는 생각에 한없이 통곡하였다. 그 후 남편의 시신을 찾으려고 수색을 하였지만 찾지 못하였고 나는 절에 가서 남편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날도 절에서 기도 중에 어떤 시신 한 구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바닷가로 뛰어갔다. 그러나 시신은 못 알아볼 정도로 부패되어서 남편인지 확신이 가질 않았다. 근데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고 남편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고 그 한많은 울음소리는 바닷가 갯바위에 울려 퍼졌다. 나는 회사에 취업한 뒤 내가 원하는 차를 할부로 사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차를 좋아했던 터라 갖고 싶었던 차를 사서 매우 행복했다. 회사에 차에 관심이 있는 동료도 내 차에 관심을 보였다. 한번 시승시켜달라고 해서 원래 운전대를 남에게 주지 않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좋아하는 차를 타보고 싶은 심정을 알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했다. 그리곤 그날 퇴근을 하고 서로 각자 차를 타고 자유로로 향했다.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맛있게 저녁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 이야기할 때가 가장 재미있다. 그리고 운전대를 그 사람에게 줬고 나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자유로로 나갔다. 그 사람은 가속도 해보고 차선 변경도 해보고 코너도 타보며 차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가기 힘들어져서 도중에 차를 돌릴 만한 곳을 찾던 중 우측으로 빠지는 표지판이 나왔다. 나는 저기로 빠지라고 했다. 그 길로 빠지자마자 찻길이 아닌 논길이 나왔다. 그곳은 가로등도 없이 논으로만 되어 있고 차도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논길이었다. 저 멀리엔 집 몇 채가 있었고 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다. 내려서 보니 다시 자유로로 올라가는 길도 없었고 우리가 들어왔던 길뿐이 없었다. 근데 가운데 터널이 보였다. 불이 안 켜져서 뚫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반대 찻길로 빠지는 터널이라 생각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서울로 가려면 반대 차선을 타야 하는데 빠지는 길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 터널로 들어가서 빠지자고 말하고 차에 올라 좁은 논길 사거리에서 차를 돌려 터널로 향했다. 그 터널엔 불도 없어서 완전 암흑 그 자체였다. 터널이 점점 가까워지자 왠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고 터널에 들어서야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다. 동료에게 소름 끼치지 않냐고 물으니 자긴 잘 모르겠다고 했다. 터널 중간쯤 온 것 같은데도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았다. 터널이 뚫려 있는 건지 막혀 있는 건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후진해서 돌아가요! 라고 말했다. 동료는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냥 후진해서 나가요! 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동료도 뭔가 심각함을 느껴서 그런지 후진해서 나갔다. 그리곤 들어왔던 길로 나가자고 했다. 그 길 역시 차선이 하나였다. 우린 역주행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중 갑자기 빛이 보이더니
큰 충격을 느끼고 기절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안에 누워 있었고 엄마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반기었다.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 같이 탔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머뭇머뭇거리더니 죽었다고 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잠시 간호사에게 갔다 온다고 병실을 나갔다. 나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누워있다가 눈을 감았다. 그리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괜히 그 길로 빠지자고 해서, 그리고 괜히 다시 올라가자고 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되었다. 근데 그 터널엔 뭔가가 있었던 건가? 이제까지 그런 엄청난 음기는 처음 느꼈다. 설마 귀신 소굴이었나? 설마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다고. 난 귀신 같은 건 안 믿는다. 그때 병실 불이 꺼졌다. 그리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내 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 너 때문이야. 뭐?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내 얼굴 바로 앞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고, 얼굴은 사고 때문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찌그러지고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 나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었다. 네가 그 길로 가자고 했잖아. 나랑 같이 가자. 나만 가면 억울하잖아. 죽어! 그때 마침 엄마가 불 꺼진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컥컥거리며 숨을 쉬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간호사를 부르러 갔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사고 날 줄 몰랐어. 제발 살려줘. 너만 살려고. 그럼 나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간호사가 와서 스위치를 여러 번 움직이자 불이 켜졌고, 불이 켜지자 그 사람이 사라졌다. 그리곤 다시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처럼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믿음이 100%라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되진 않는다. 즉, 귀신이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전 세계 귀신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외계인이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전 우주에 있는 외계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든 본인 자유지만 그 믿음이 무조건 진리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캄보디아 중국인 갱단에 납치되어 전 재산을 다 뺏기고 빚도 5천만 원이나 지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15시간 동안 일을 시켰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치는 일이었다.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하면 몽둥이로 맞았고 정기고문까지 당하고, 그래도 성과가 없으면
장기를 꺼내 팔고 시체는 어디론가 버려졌다. 며칠 전 내 방 동료도 끌려가서 안 돌아오는 거 보니 죽은 것 같다. 더 공포스러운 건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이 괴기한 울음소리다. 사람 소리도 아니고 동물 소리도 아니다. 그동안 여기서 죽어간 사람들의 귀신 소리인지 아주 소름 끼치는 소리가 매일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든다.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다. 그리고 저들은 악마다. 나는 과연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맞아서 정신을 잃은 채 질질 끌려들었다. 너도 처맞고 싶지 않으면 빨리 성과를 내라. 아니면 네가 알아서 구해오던가. 신용이 낮아서 더 이상 대출도 안 돼요. 그럼 장기라도 팔아야지. 이때였다.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남자가 각성을 했는지 서서히 일어나 뒤에 서있던 놈의 목을 꺾어버렸다.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악당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피떡을 만들어버렸다.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전사 예비역 중사였다. 이때 뒤에서 소리를 듣고 또 한 명의 악당이 들어왔다.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환장했나? 특전사 남자는 순식간에 떨어진 칼을 던져 놈의 머리에 적중시켰고 이때 헛발로 총이 발사되었다. 총소리를 들은 보스는 똘마니들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확인하러 온 놈들은 죽어있는 동료를 보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재빠르게 벽 뒤로 숨었고 문 뒤에서 총을 조준하고 있다가 머리를 내민 악당의 뚝배기를 날려버렸다. 같이 온 동료는 겁을 먹고 총을 난사하였지만 남자는 이미 벽 뒤에 숨어 기다리다 놈의 총을 잡고 복부에 칼을 찔러 넣었다. 그 남자는 나에게 군대 갔다 왔냐고 물었다. 나는 육군병장 제대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러자 나에게 소총을 주며 살고 싶으면 이 총 들어. 이제 여기서 탈출할 거다 라고 말했다.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탈출이 지금인가 싶었다. 악당 보스는 CCTV로 이 광경을 지켜보곤 남자의 소지품을 가져오라고 했고 지갑을 열어보니 특전사 복무 중에 찍었던 사진이 있었다. 이 새끼 군인인가? 아마 전역한 예비역일 겁니다. 근데 군복을 보니 특전사 같은데요. 저 새끼 잡았어. 내 앞에 내려오라. 산채로 장기를 다 꺼내주겠어. 네! 잡혀있는 한국인들을 구하러 간다. 넌 뒤에서 어모를 해줘. 남자는 뛰어나가 다가오는 악당 한 명을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또 다른 한 명도 칼로 숨통을 끊어버렸다. 오호, 제법 하는데. 덤벼! 이 둘은 막상막하에 현란한 칼싸움을 하였다. 특전사 남자가 놈의 목을 베자 빈틈이 생겼고 이 틈에 달려들어 놈의 복부에 칼을 여러 방 찔러 마무리를 하였다. 한편 밖에서 요란한 싸움 소리에 겁먹고 있는 인질들 방에 악당 한 명이 허겁지겁 문을 열고 들어와 그들 속에 같이 앉았다.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 이때 특전사 남자가 들어와 그들에게 탈출을 권유했다. 다들 한국 사람들이죠? 얼른 나갑시다. 자, 무기 하나씩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쪽수에도 밀리고 무기도 없어서 당하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뭉쳐서 저들을 물리칩시다. 진짜 저들을 죽여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어떡해요? 당신들 살려고 저들이 시키는 짓 다 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살고 싶으면 저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일단 여기서 살아나간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자, 다들 나를 따라오세요. 남자는 문 뒤에 숨어 상황을 살펴보는데 그때 숨어있던 악당이 칼을 들고 뒤로 다가갔다. 죽어! 퍽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고 남자가 쓰러졌다. 이놈, 저들과 한패예요. 이놈 때문에
제가 여기 끌려왔다고요. 이놈이 내 전 재산 다 뺏어가고 내 애인까지 끌어들여서 겁탈하고 죽였어요. 난 매일 밤마다 이놈을 꼭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응답이 온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 나쁜 새끼야! 여기 이 경찰 특공대 지원 좀 해줘. 쿠데타 아니 테러야 테러. 그래 다들 총칼로 무장했다고. 빨리 와 빨리. 돈을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 하잖아. 저기 보스가 있다. 니들 진짜 죽고 싶어? 이제 곧 경찰들이 올 거야. 그때 살려달라고 애원이나 하지 마라. 그래. 그럼 빨리 죽여야겠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다 죽어라. 우리는 소지품을 찾아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제 핸드폰에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 얼른 도와달라고 전화해. 여보세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죠? 네. 지금 납치범들에게서 탈출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업무 시간 지났으니 내일 다시 걸어주세요. 급하다고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도움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여권에 보면 한국인이 외국 나가서 도움받을 일이 생기면 도와주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그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이지 대사관이 도우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씨발. 왜 그래? 업무 시간 끝났다고 도와줄 수가 없다네요. 그럼 우리가 대사관까지 직접 찾아가 보자. 정 안되면 교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던가 하자고. 네. 무슨 일이지? 괜찮아요? 저게 뭐야? 어둠 속에선 괴물이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한 손으론 보스를 잡고 있었다. 저기 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뭐? 살려줘. 민선이가 살아있었어. 민선아, 안 돼. 보스는 권총으로 괴물을 향해 마구 난사하였지만 총을 맞고도 피만 흘릴 뿐 멀쩡한 괴물은 보스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놈 팔다리 자르고 버려버려. 잘 잡고 있어라. 안 돼. 살고 싶어. 살려줘. 그렇게 팔다리가 잘린 남자는 시체실에 버려졌고 살고 싶었던 남자는 시체들의 팔다리에 자기 몸을 갖다 대 붙이기 시작했다. 괴물은 자기를 죽인 보스라는 걸 알아보고 뜯어먹기 시작했다. 살려줘. 네, 여기가 한국인이 납치되어 있다는 건물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총소리가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기 캄보디아 경찰들이 옵니다. 안에서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우리를 도우러 온 것 같아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도망쳐 나오는 한국인들을 보자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인질들은 총소리에 놀라 다시 건물 안으로 피했다. 뭐지? 왜 우리에게 총을 쏘는 거야? 우린 인질이라고? 모두 나가지마. 저들은 우릴 도우러 온 게 아니야. 캄보디아 경찰들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한국인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중국인 범죄자들을 도우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 경찰도 그들과 한패라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요. 나라에선 자국민 보호는 안 하는 겁니까? 괴물이 괴성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나오자 캄보디아 경찰들이 놀라며 소리쳤다. 저게 뭐야? 괴물이다! 이때 경찰들 앞에 뭔가 날아와서 떨어졌다. 그건 괴물에게 몸통이 먹혀버린 보스의 머리였다. 놀란 캄보디아 경찰들은 괴물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총에 맞은 괴물은 흥분하여 경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 저건 뭐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야? 이거 진짜야? 주자가 아니야? 대박! 괴물이 경찰을 전부 전멸시켰고 그리곤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괴물을 비췄고 괴물은 깜짝 놀라 그것을 쳐다보았다. 한국에서 온 헬기였다. 괴 생물체 발견! 주변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살하라! 네! 괴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에 맞은 괴물은 산산조각 나 사라졌고 주변은 온통 괴물 파편과 쓰러진 경찰들로 난장판이 되었다. 공터에 착륙한 헬기에서 한 군인이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희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한국인들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헬기에 나눠 탑승해 주십시오. 드디어 여기서 탈출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민선아,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살아남은 한국인들은 헬기를 타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그 괴물은 도대체 뭘까?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괴물일까? 아니면 속아서 이곳에 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합쳐져 만든 괴물일까? 부디 타지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편안한 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은 악마가 던진 미끼입니다. 그걸 무는 순간 당신 인생은 지옥이 될 겁니다. 서귀포 쪽에 있던 마을 해변과 선착장 사이에 큰 갯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기 있는 낚시터가 있었다. 그러다 어떤 낚시꾼이 실종 후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입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다고 한다. 또한 근처 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가 물속에서 실종되는 일이 몇 달 새 여러 건 일어났다. 심지어 시신을 찾으러 나섰던 수색대 잠수부도 수색 중에 실종되기도 하였다. 연달아 벌어진 실종과 사망 사건으로 마을에선 갯바위 근처 물귀신의 소행이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낚시꾼도 해녀들도 그 갯바위를 기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업 수확량도 줄어들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마을 어른들은 유명하다는 무당을 부르기로 했고 무당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린 무당은 심각한 얼굴로 바다 쪽을 바라보더니 물가로 가서 방울을 흔들고 뭔가를 찾는 듯한 몸짓을 하더니 잠시 후 뭔가에 질린 표정으로 나와 이런 말을 하였다. 저게 한때는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젠 사람을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사람은커녕 귀신으로도 안 보이네. 달래려고 나섰다가는 내 머리채까지 잡히겠어. 무당 말로는 물귀신의 행패를 막으려면 넉건지기 굿을 해서 한을 풀고 물에서 빼내야 하는데 저 갯바위에 있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을 알아내서 달랠 수도 없다고 한다. 결국 무당은 차선책으로 액막이 굿을 해서 그 물귀신을 사람 손에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묶어두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부터 썰물이 들어올 때마다 무당이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드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액막이 굿은 닷새 동안 이어졌다. 굿을 마치고 난 후에 무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렇게 묶어놓긴 했어도 완벽하게 없앤 건 아니니까 절대 이 갯바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빨간 페인트를 칠한 철근들로 접근 금지 표시를 하고 사람들 접근을 막으니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 4년 뒤에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양식장을 하는 남편과 해녀인 나는 태풍을 대비해서 양식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마을 해안까지 다 와서는 갑자기 보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엔진과 연결된 팬에 무슨 그물 같은 게 얽혀 있었다. 잘 살펴보니 그물보다는 한참 가느다란 게 마치 머리카락 같아 보였다. 하필 배가 멈춘 곳이 빨간 철근들로 표시해둔 그 갯바위 근처라서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근데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도구를 챙겨 수리를 하러 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심 걱정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수리하러 들어간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급히 물에 뛰어 들어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곧장 수색대가 꾸려졌는데 태풍의 전조로 따라온 장대비가 수색을 방해했다. 내가 좀 더 일찍 발견해서 들어갔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엄습해왔다. 큰 파도와 장대비로 결국 수색을 철수하였고 나는 무모한 결정을 하였다. 나 혼자서라도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다행히 비는 지나갔고 밝을 때 가면 사람들이 말릴까봐 일부러 해 진력에 출발하였다. 한참을 수색을 하다 보니 해가 슬슬 지고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던 때였다. 이제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기로 하고 장소를 옮긴 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심 8m 지점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바닷속에서 랜턴의 빛을 받은 인간 형상의 무언가가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남편일 거라 판단하고 급히 헤엄쳐 갔다. 조류가 워낙 거세서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막 밀려도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 그런데 그 사람 형체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나는 그게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멀리서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보통 사람의 2배는 되는 키에 긴 머리카락이 조류를 따라 출렁거리고 있었고 몸은 차렷 자세로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더 다가가려고 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돌고래 울음소리 혹은 휘파람 소리, 그 소리들보다 더 기괴하고 높은 소리였다. 출렁이는 머리카락은 점점 위쪽으로 솟아오르고 조금씩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겁이 나서 다급하게 수면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때 귓전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 소리에 기겁한 순간 고개를 돌리자 검은 형체의 머리가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속에 숨겨졌던 눈을 보았다.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자 입에서 아껴뒀던 숨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고 그 속으로 짜디짠 바닷물이 폐속으로 치고 들어왔다. 몸이 오그라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껏 수면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다리에 뭔가 묶였는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손을 뻗어서 발목을 잡고 있던 무언가를 뿌리쳤고 그 즉시 웅크렸던 몸을 쭉 펴서 재빨리 올라갔다. 손에 닿았던 것은 이상할 정도로 탄력이 없는 쭈글쭈글한 손이었다. 수면으로 올라온 뒤에도 또 발목을 붙잡혀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갈까봐 온 힘을 다해 헤엄을 쳤다. 마침 뭔가가 손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고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온 곳을 보니 빨갛게 칠한 철근과 경고 표지판이 보였다. 무당이 경고했던 그 갯바위였다. 나는 힘이 빠져 갯바위 위에 쓰러졌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랜턴으로 바닷가를 비춰보니 물 위에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다. 주위를 비춰보니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순간 깜짝 놀란 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엄청난 공포감에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가만히 얼어버렸고 그 물체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점점 내 머리 위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물속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녹아 흘러내릴 것 같은 쭈글쭈글한 피부에 죽일 것처럼 쳐다보는 살기 어린 눈을 보고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바닷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나와 나를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계속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나도 죽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쯤 누군가 나를 끌어당기는 물체들을 걷어버리고 나를 수면 위로 올려주었다. 약간 정신이 들어 힘들게 실눈을 떠서 보니 눈앞엔 검은 형체가 보였고 그 검은 형체가 점점 남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여보 라고 불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뒤에서 나와 그를 감쌌고 그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지나 내 손등을 지나갈 때 반지끼리 부딪히는 걸 느꼈다. 나는 안 돼! 라고 소리를 치며 깨어났고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구해준 또 다른 검은 형체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죽어서도 나를 구해줬다는 생각에 한없이 통곡하였다. 그 후 남편의 시신을 찾으려고 수색을 하였지만 찾지 못하였고 나는 절에 가서 남편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날도 절에서 기도 중에 어떤 시신 한 구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바닷가로 뛰어갔다. 그러나
시신은 못 알아볼 정도로 부패되어서 남편인지 확신이 가질 않았다. 근데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고 남편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고 그 한많은 울음소리는 바닷가 갯바위에 울려 퍼졌다. 나는 회사에 취업한 뒤 내가 원하는 차를 할부로 사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차를 좋아했던 터라 갖고 싶었던 차를 사서 매우 행복했다. 회사에 차에 관심이 있는 동료도 내 차에 관심을 보였다. 한번 시승시켜달라고 해서 원래 운전대를 남에게 주지 않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좋아하는 차를 타보고 싶은 심정을 알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했다. 그리곤 그날 퇴근을 하고 서로 각자 차를 타고 자유로로 향했다.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맛있게 저녁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 이야기할 때가 가장 재미있다. 그리고 운전대를 그 사람에게 줬고 나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자유로로 나갔다. 그 사람은 가속도 해보고 차선 변경도 해보고 코너도 타보며 차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가기 힘들어져서 도중에 차를 돌릴 만한 곳을 찾던 중 우측으로 빠지는 표지판이 나왔다. 나는 저기로 빠지라고 했다. 그 길로 빠지자마자 찻길이 아닌 논길이 나왔다. 그곳은 가로등도 없이 논으로만 되어 있고 차도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논길이었다. 저 멀리엔 집 몇 채가 있었고 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다. 내려서 보니 다시 자유로로 올라가는 길도 없었고 우리가 들어왔던 길뿐이 없었다. 근데 가운데 터널이 보였다. 불이 안 켜져서 뚫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반대 찻길로 빠지는 터널이라 생각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서울로 가려면 반대 차선을 타야 하는데 빠지는 길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 터널로 들어가서 빠지자고 말하고 차에 올라 좁은 논길 사거리에서 차를 돌려 터널로 향했다. 그 터널엔 불도 없어서 완전 암흑 그 자체였다. 터널이 점점 가까워지자 왠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고 터널에 들어서야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다. 동료에게 소름 끼치지 않냐고 물으니 자긴 잘 모르겠다고 했다. 터널 중간쯤 온 것 같은데도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았다. 터널이 뚫려 있는 건지 막혀 있는 건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후진해서 돌아가요! 라고 말했다. 동료는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냥 후진해서 나가요! 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동료도 뭔가 심각함을 느껴서 그런지 후진해서 나갔다. 그리곤 들어왔던 길로 나가자고 했다. 그 길 역시 차선이 하나였다. 우린 역주행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중 갑자기 빛이 보이더니 큰 충격을 느끼고 기절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안에 누워 있었고 엄마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반기었다.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 같이 탔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머뭇머뭇거리더니 죽었다고 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잠시 간호사에게 갔다 온다고 병실을 나갔다. 나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누워있다가 눈을 감았다. 그리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괜히 그 길로 빠지자고 해서, 그리고 괜히 다시 올라가자고 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되었다. 근데 그 터널엔 뭔가가 있었던 건가? 이제까지 그런 엄청난 음기는 처음 느꼈다. 설마 귀신 소굴이었나? 설마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다고. 난 귀신 같은 건 안 믿는다. 그때 병실 불이 꺼졌다. 그리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내 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 너 때문이야. 뭐?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내 얼굴 바로 앞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고, 얼굴은 사고 때문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찌그러지고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 나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었다. 네가 그 길로 가자고 했잖아. 나랑 같이 가자. 나만 가면 억울하잖아. 죽어! 그때 마침 엄마가 불 꺼진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컥컥거리며 숨을 쉬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간호사를 부르러 갔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사고 날 줄 몰랐어. 제발 살려줘. 너만 살려고. 그럼 나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간호사가 와서 스위치를 여러 번 움직이자 불이 켜졌고, 불이 켜지자 그 사람이 사라졌다. 그리곤 다시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처럼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믿음이 100%라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되진 않는다. 즉, 귀신이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전 세계 귀신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외계인이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전 우주에 있는 외계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든 본인 자유지만 그 믿음이 무조건 진리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